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죠. 늘 그렇듯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아직 식지 않은 밤 공기가 스며들고 나는 조심히 몸을 일으켜 아이가 자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불 끝만 꼭 쥔 채 자고 있는 아이 얼굴. 숨소리가 아직도 고르지 못해서 나는 매일 아침마다 아이가 잘 숨쉬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도 가슴이 덜 오르내리면 그날 하루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계단을 내려오면 밤새 비를 머금은 듯 축축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아파트 입구 분식집에서는 벌써부터 국물 끓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세상은 늘 저 혼자서 바쁘게 돌아가고 나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은 재벌집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보다 바닥의 윤기가 먼저 보이는 집. 대리석 바닥은 늘 내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짝였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는 앉은 적도 없으면서 사람보다 더 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늘 배경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붙여도 잘 들리지 않는 사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도 되는 사람. 그래서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거실 진열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유리 선반 위에 먼지가 앉아 있어서 나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고 조심조심 닦아내고 있었죠. 그러다 손끝이 미끄러지면서 진열장 구석에 꽂혀 있던 앨범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큰 소리 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더군요. 아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앨범을 주워들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표지를 털고 벌어진 페이지를 무심코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의 나. 앞머리를 단정하게 잘라놓고 엄마가 재봉틀로 만들어줬던 분홍 원피스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분명히 내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앨범이 미끄러져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돌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글씨체, 그 말투.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내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 하나가 거친 숨처럼 올라왔습니다. 술 냄새 가득하던 밤, 아빠의 고함 소리, 부서지는 그릇 소리,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나를 꼭 끌어안으며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 미영아, 엄마 꼭 다시 돌아올게. 그리고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사진이 지금 내가 청소하고 있는 이 재벌집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평범하게 청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걸레를 쥐고 있어도 눈은 자꾸만 그 진열장 쪽으로 향했고 내 인생 어딘가에서 큰 문 하나가 덜컥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 너머에 내가 평생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함께 서 있을 줄은요.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소리였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술병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엄마가 입술을 깨문 채 참아내던 그 짧은 신음 같은 소리.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늘 술 냄새로 가득했어요. 아빠는 낮에는 그냥 멍한 사람, 밤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만 들어가면 눈빛이 이상하게 흐려지고 어디선가 불길한 기운이 퍼지는 것 같아서 나는 그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서 저를 꼭 감싸 안고 버텼습니다. 작은 체구로 큰 사람을. 엄마는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 나는 문틈 사이로 엄마가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채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느꼈습니다. 엄마가 정말 힘들겠구나. 어느 날 아빠가 술에 취해 집안 살림을 전부 내던지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는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여러 번 들은 소리였으니까요. 대신 엄마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손만 더 꽉 쥐었습니다. 미영아, 눈 감고 있어 괜찮아. 엄마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의 떨림은 나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떨림이 뭐였을까요? 무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그땐 몰랐어요.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건 포기하기 직전 사람의 마지막 힘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이상하게 집이 조용한 걸 느꼈습니다. 아빠는 자고 있었고 부엌에도 엄마가 없었습니다. 대신 현관 앞에는 엄마가 늘 신던 낡은 플랫슈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돌아올게. 밥 잘 챙겨 먹고 감기 조심하고 정말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걸 읽는 순간 나는 10살짜리 몸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아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있던 단단한 기둥이 빠지자 아빠는 걸음걸이조차 비틀거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 밥을 짓고 학교 끝나면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새벽 우유 배달도 하면서 힘겹게 버텼습니다.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들이었지만 그때는 그냥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술에 취해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 때문이야. 내 엄마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너도 언젠가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 탓도 아니고 나 때문에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아빠에게 그런 말이 들릴 리 없었죠.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라도 나를 지켜야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나보다 아빠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밥이 없으면 밥을 했고 아빠가 엎질러 놓은 토사물도 닦았고 심지어 아빠가 깨어날 때 마실 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아빠는 나를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물 좀 줘. 딸의 이름은 그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야였어요. 그게 너무 서러워서 밤마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는 식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피 같은 검붉은 무언가가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나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간이 이미 망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술로 버티신 것 같네요. 아빠는 며칠 후 내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아빠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아빠도 잘해보려고 우리 미영이 많이 이뻐해주고 싶었는데 아빠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야 돼. 아빠 있고. 그 말이 아빠에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사과였습니다. 아빠가 떠난 날 나는 슬픔보다 이상하게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나는 누구의 딸이었을까?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치 세상 전체가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삶을 붙잡았습니다. 아빠의 장례가 끝나고 바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젊은데 아버지 일은 참 안 됐다.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에 설거지 장갑을 쥐어줬습니다. 나는 그 장갑을 끼고 다시 물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르트고 손톱 아래가 쓰라려도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피곤해 눈이 감기면 손등을 꼬집어 깨웠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으니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오기로라도 버텼습니다. 그러다 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는 한 장의 합격증이 내겐 하나의 생존 티켓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나를 학대하던 집도, 나를 버린 엄마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 세상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혼자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그리고 나는 절대 몰랐습니다. 그 길 끝에 어린 시절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눈부시게 큰 집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평생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빠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던졌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은 술에 취해 던진 것이었지만 술이 깨도 아빠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과 함께 방구석에 주저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그 연기 냄새가 온 집에 퍼질 동안 나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깨진 접시를 줍고 피 묻은 바닥을 닦고 그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음이 나를 향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벽을 주먹으로 치는 소리, 아빠의 발걸음이 비틀리며 다가오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면 가슴이 먼저 쪼그라들고 등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도 겁이라는 감정을 어른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걸. 아빠는 엄마가 떠난 뒤 완전히 끝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일같이 소주병을 새로 들고 들어왔고 밥 대신 술로 배를 채웠고 말 대신 신음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식탁 위에서 술병을 잡은 채로 팔목이 축 떨어졌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자꾸만 파랗게 질리고 숨소리가 깊고 불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11살짜리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빠가 죽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가 죽으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누가 돌봐줄까? 이 세상에서 나를 찾을 사람이 있을까? 그 두려움이 더 큰 공포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오래 축적된 알코올성 손상으로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리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병실에 앉아 수액통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주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후 아빠도 이미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아빠는 내 손을 잡고 숨을 거뒀습니다. 손에 남겨진 체온이 아주 천천히 식어가는 걸 나는 그대로 느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그 말이 아빠에게서 처음 들은 미안하다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이 가장 따뜻할 줄 알았는데 아빠는 그 순간에도 무척 차가웠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게 온 사과였고 너무 늦게 온 아빠의 마지막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어린 게 충격받아서 그렇다. 얼마나 고생했으면 눈물도 안 나오겠어.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사이 나는 마치 내 몸이 아닌 몸을 입고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아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을 사람도 없었고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떠나고 난 뒤 집안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술 냄새, 담배 냄새, 곰팡이 냄새. 그 모든 냄새가 아빠가 앉던 자리마다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그 냄새들을 지워냈습니다. 바닥도 벽도 식탁도 손이 벗겨질 만큼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관 쪽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어른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신발도 엄마의 신발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삶이란 게 이렇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기대지도 못할 때 그냥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걸어야 하는 게 삶입니다. 나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택배 상자를 옮기고 편의점 야간 근무도 서고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린 날 엄마가 떠났고 아빠도 떠났고 내 편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나를 키우는 건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쓰라린 사춘기를 지나 나는 결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들고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지요. 나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모든 순간을 공부로 덮었습니다. 그 덮개가 튼튼하지 않았지만 바람이 불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버티게 해준 단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 내 삶에 처음으로 다정한 말을 해준 남자,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가족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빠의 장례가 끝난 뒤 세상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어쩌면 집안 공기까지 함께 떠나간 것처럼 문틈 사이로 찬바람만 드나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습니다. 자취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한 평 반짜리 고시원 방에서 밥 대신 컵라면을 먹고 조명 대신 형광등의 희미한 떨림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학교, 점심에는 식당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독서실, 그리고 밤에는 다시 식당 설거지. 그렇게 살아야만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남자였어요. 땀을 닦지도 않고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접시를 들다가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쏟을 뻔했을 때 그 사람은 말없이 손을 뻗어 그릇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손 베이지 않게 조심해요. 그 말투가 참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다정한 목소리를 내면 그게 이렇게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구나.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퇴근길에 꼭 제게 국물 한 통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남은 건데 가져가요. 공부하느라 힘들잖아요. 그 말이 나를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밤 우연히 퇴근 시간이 맞아 둘이 함께 식당 뒤편 골목길을 걷게 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내 숨소리가 겨울 공기에 부딪혀 하얗게 흩어질 때
그 사람이 조심히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혼자 살아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부모님 둘 다 없어요. 그 사람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지금까지 혼자 버틴 거네요. 그 말 한마디, 버틴 거라는 그 말. 누군가가 내 인생을 정말로 이해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식당 손님 없는 시간에 조금씩 대화를 나누고 퇴근길에 어묵 하나씩 나눠 먹고 서로 무슨 음악을 듣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은 내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사람 붙잡는 법이 참 서툴죠. 나는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붙잡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붙잡아도 떠나는 게 익숙했으니까. 그러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꽃비처럼 쏟아지던 날, 그 사람은 아주 쑥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랑 밥 같이 먹을래요? 일하는 밥 말고 데이트하는 밥으로.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말투가 바뀐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늘 괜찮아, 천천히 해, 힘들면 기대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들이 내 인생의 구멍난 부분마다 하나씩 붙여지는 반창고 같았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건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함께 장을 보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던 저녁이었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 같이 살면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이 결혼하자라는 뜻인지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그 남자는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식은 조용히 했습니다. 골목 작은 예식장에서 둘만 손을 잡고 서서 사진 몇 장 남겼습니다. 양가 가족이 없었으니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낮은 천장, 퀴퀴한 습기 냄새, 한겨울엔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나오는 그런 방이었지만 그 모든 게 나에겐 태어나 처음 맛보는 평화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나는 빨래를 널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밥을 지었습니다. 좁은 방이라 냄새가 금방 퍼졌는데 그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었구나. 아기의 손이 남편 손가락을 잡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절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늘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바람처럼 우리 집엔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죽음. 그날은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나는 다시 혼자가 될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아픈 시간을 겪게 될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꽃이 피려나 보다 싶은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 꽃잎을 다 쓸어가는 것처럼 참 야속하게 사라집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단칸방 창문 사이로 햇빛이 얇게 들어와 아이의 볼에 부드럽게 닿았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밥솥에 따끈한 쌀밥을 안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고등어 구워줘요. 미영 씨가 한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
남편은 새벽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세상에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씨 가족 되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편분이 현장에서 사고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밥솥에서 피어오르던 김 냄새도 방 안에 켜져 있던 작은 라디오 소리도 전부 멀리 멀리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사고라고요? 무슨 사고요? 크게 다친 건가요? 말 좀 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셔야 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아이를 안아줄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천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나는 그 천을 끝까지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제발이요.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즉사였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놀랐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어떻게 놀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를 안아주던 손인데 이제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당신 옆에 오래 있을 거라고. 근데 왜 먼저 가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 창문 밖으로 보이던 먹구름 낀 하늘만이 내 울음을 대신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몸이 축 늘어져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엄마 보자. 여기 봐봐. 하지만 아이는 힘없이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못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리적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를 잃는 일은 어른보다 더 깊을 수 있어요. 내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고 아들은 아빠를 잃었고 그리고 아이는 그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고 몸이 먼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이런 세상을 주려고 낳은 거 아닌데. 병실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손은 너무 작고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 손은 세상의 폭풍을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나는 벽에 이마를 대고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행복을 지켜달라고 했을 뿐인데 아이가 입원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파출부 일이라도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파출부 일을 하며 아이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넓은 정원, 대리석 계단,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나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의 사모님이 내가 평생 버림받았다고 믿어왔던 어린 시절 마지막으로 엄마 꼭 돌아올게라고 적어놓고 떠난 바로 그 엄마라는 걸. 아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하루하루를 숨처럼 쉴 틈 없이 버텼습니다. 병원비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아이의 치료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 몸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소개받은 파출부 일이 바로 그 재벌가의 집이었습니다. 처음 그 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옷과 신발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운동화는 닳아 밑창이 거의 들려 있었고 손등은 설거지와 일을 반복한 탓에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삑하는 전자음과 함께 내 인생에서 처음 보는 너무 넓어서 눈이 시릴 정도의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은 마치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조경이었고 입구부터 거실까지 이어진 대리석 바닥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파출부 아주머니 오셨어요? 집안에서 누군가 나오며 묻는 목소리는 너무 정제되어 있었고 나는 순간 작아졌습니다. 내 미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맡은 일은 거실 정리와 진열장 먼지 제거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아래에서 나는 걸레를 쥔 손을 꽉 조이며 한치라도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큰 집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되지만 그만큼 고요함으로 압박해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집은 넓었지만 이상하게 사람 사는 냄새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 누군가 TV를 보는 소리, 누군가 밥을 하는 냄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 역시 상처가 있는 집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다 그날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열장을 닦으며 올라서기 위해 발끝으로 체중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균형을 잃고 사진 앨범 한 권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이거 어쩌지? 이런 집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요. 나는 앨범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앨범이 펼쳐진 그 페이지에 익숙한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앞머리를 똑 반으로 잘라 삐죽삐죽한 머리, 입술 오른쪽 끝에 작게 올라가는 웃음, 그리고 내가 분명 너무도 잘 아는 그 원피스. 사진 속 아이는 어린 날의 나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여기에?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사진 아래 적힌 글자를 읽었습니다. 미영, 3살 생일날. 내가 있어서 엄마는 참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글씨는 엄마가 어릴 때 자주 쓰던 특유의 둥글둥글한 글씨체와 똑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찢어지듯 아파왔습니다. 내가 평생 버림받았다고 믿어온 엄마의 손길이 지금 내 손 안에서 다시 나타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앨범을 들고 있었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진 어떻게 찾으셨어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젊지도 늙지도 않은 중후한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내 기억 속 먼 풍경에서 이미 본 적 있는 얼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 내 딸이에요.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모님은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힘든 시절에 저 아이를 두고 떠났어요.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혀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사모님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이 내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나를 보던 그 눈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날카롭게 관통했습니다. 혹시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죠?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영이에요. 사모님은 입술을 막으며 한 걸음 비틀거리더니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순간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떨림, 그 눈빛, 나는 그제야 눈앞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러나 동시에 평생 미워했던 내 엄마였습니다. 미영아 맞지? 너 우리 미영이 맞지? 사모님 아니,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손에 들고 있던 앨범이 덜컥 내려앉을 것처럼 떨렸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 평생 동안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이름, 그 두 가지가 한 번에 밀려오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하다 떨어져서 잠깐 본 것뿐이에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그 손끝이 내게 닿기도 전에 나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 아세요? 그 질문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벽이었습니다. 엄마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알아. 알지 아가야. 너는 내가 찾아 헤매던 내 딸이야. 순간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절대. 딸이요? 딸이면 20해 넘게 어디에 계셨어요? 엄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 그땐 미안하다 아가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버렸어요? 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성공이네요?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단 한 톨의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정말 그만하세요. 나는 너무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먼저 놀랐습니다. 저는 엄마 없었어요. 아빠한테 맞아가며 살았고 저 혼자 밥하고 저 혼자 학교 다녔고 저 혼자 장례 치렀어요. 엄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제 와서 엄마인 척 하세요? 엄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그 사람의 눈에서 엄마라는 얼굴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영아, 그때 그 집을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 미안해. 나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저는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를 두고 어떻게?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너무 붉고 젖어 있어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너를 데려가려고 했어. 그날 밤 너를 안고 문을 나서는 순간 엄마는 손으로 팔을 감싸며 마치 그날의 공포를 다시 느끼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내 아빠가 칼을 들고 있었어.
나는 한순간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칼이라고요? 너 데려가면 둘 다 죽인다고 했어. 그리고 너를 침대에 던지고 내 머리채를 잡고 미영아, 나는 그날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너라도 살리기 위해 너를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엄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피가 바닥에 번지던 그 장면, 술 냄새에 묻혀있던 오래된 상처들, 내가 어린 시절 문틈으로 본 엄마의 피눈물 같은 울음, 그 그림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가 칼을 들었다고요?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집에 가면 너를 죽이겠다고 했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 왜 이제 와서. 엄마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널 해칠까봐 평생 겁이 났어. 그 집에서 도망쳐 결혼하고 다시 돈 벌고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엄마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이미 사라진 뒤였어. 나는 그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파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쌓여온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어요? 엄마는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찾았어. 정말 미칠 듯이 찾았어. 그런데 너희가 이사를 갔다는 말만 들었어. 그리고 내 아빠는 나를 보면 널 해칠 거라고 했고 엄마의 고백은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버림받은 딸이라는 정체성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심장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사람처럼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은 거 알아. 정말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니? 그 목소리는 한 여자의 목소리였고 한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도망칠까, 울어버릴까, 소리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필연적인 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조차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가 숨겨온 진실을 신음하듯 내뱉었을 때 나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는 순간 내가 평생 쌓아온 분노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요. 그날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발끝까지 내려오는 정막, 엄마의 흐느낌만 겨우 들리는 공간.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의 울음은 처음엔 조용한 떨림이더니 곧 작은 아이처럼 훅훅 들이쉬는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울면 질 것 같아서 평생 버림받은 아이로 살아온 내가 이 자리에서 울면 아무것도 못 지킬 것 같아서.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문이 하나씩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를 안고 도망치려 했어. 그날 밤 내 옷까지 다 챙겨서 계단 앞까지 갔는데 엄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품에 든 나를 보고 칼을 들었어.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내 어린 시절 기억 한 조각이
문틈처럼 갑자기 열렸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싸우던 날 식탁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던 나. 무언가 번쩍이며 흔들리고 엄마가 입술을 깨물며 울던 모습. 나는 그때 본 장면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억하기 싫어서 지워버린 것이었을까? 엄마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 데려가면 둘 다 죽인다고. 나는 내가 죽을까봐, 내가 맞아 죽을까봐. 제 정신이 아니었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뚝, 뜨거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이렇게 뜨거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왜 다시 안 왔어요? 왜 나를 찾지 않았냐고요? 내 목소리는 금이 가 있는 유리 같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찾으려고 했어. 정말 찾으려고 했어. 근데 넌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그냥 포기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돈을 벌었어. 내가 어디 있다 해도 내가 지켜줄 힘을 가지려고. 나중엔 꼭 찾으려고. 엄마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 엄마는 내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미영아. 그 두 글자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져서 엄마라는 말, 저 아무한테나 안 해요. 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엄마는 무릎으로 다가와 나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알아. 아니 몰랐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상상하고 또 상상했지만 내가 느낀 것과는 다를 거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나는 그때 너를 남기고 도망쳤어. 그 말이 내 심장을 가위처럼 잘랐습니다.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요? 왜 지금까지? 왜? 엄마는 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려다가 움찔하고 멈췄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미영아, 미안해. 정말 살아있는 동안 매일 너한테 미안해했어.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떨굽니다. 나도 울고 엄마도 울고 대리석 바닥 위에는 두 사람의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쉽게 용서 못해요.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너무 늦었으니까. 그렇다고 전 없는 사람처럼 살지도 못해요. 엄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엄마로. 나는 고개를 젓기도 끄덕이기도 못했습니다. 몰라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저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리웠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엄마는 깊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아. 그 울음은 세월의 무게가 다 실린 울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악몽처럼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울음. 엄마는 내 발등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까 말까 오래 고민했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 나는 평생 지켜온 단단한 벽을 스스로 허물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어깨가 그렇게도 떨리고 내 이름을 그렇게도 애타게 부르는데
나는 결국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엄마의 어깨 위에 떨리는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울음이 멈칫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일단 얘기부터 해요. 그동안 서로가 지냈던 일들. 엄마는 눈물투성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천천히 들려줘. 그날 나는 완전히 화해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지난 세월을 마주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엄마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눈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다 못해 지쳐버렸고 어떤 날은 분노가 올라왔다가 어떤 날은 엄마 얼굴이 떠올라 괜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내게 건넨 이야기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뛰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시간들, 그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낯설고 따뜻하고 아픈 감정들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믿어도 될까? 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떠나면 나는 이번엔 정말 견딜 수 있을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아드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호자가 들르셨습니다. 보호자요? 네, 아이의 외조모님이라고 하시던데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내 아이에게 갔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엄마가 아이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 온 사람처럼 조용히 아이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절대로 다시 혼자 두지 않을게. 나는 다가가며 엄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더 늙었고, 생각보다 더 약해 보였고, 생각보다 훨씬 더 진짜 엄마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내 입에서 나온 그 말, 내가 평생 가장 부르고 싶었지만 평생 가장 무서워했던 그 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아이가 보는 앞이라 참으려 했던 울음을 결국 터뜨려 버렸습니다. 미영아, 와줘서 고마워. 나는 엄마 옆에 앉아 아이가 자고 있는 얼굴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노력해보자. 다시 처음부터. 엄마는 말없이 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아이도 나도 그리고 엄마 자신도 평생 쥐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고통은 영원할 것 같다가도 어느새 조금씩 옅어지고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 같다가도 살짝살짝 새살이 돋아납니다. 아이의 병세는 서서히 호전되었고 엄마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나는 그런 엄마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어느 순간 엄마가 없는 하루가 어색할 만큼 삶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우리는 넓은 정원이 있는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셋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감자를 심어 키웠습니다. 냄비에서는 엄마의 손맛이 담긴 미역국 향이 피어올랐고 식탁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아침.
엄마는 손주에게 도시락을 챙겨주고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그 둘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계란말이 한다니까요. 그러자 엄마는 어릴 적 나에게 했던 것처럼 살짝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너는 아직도 계란을 너무 세게 휘저어. 내가 해줄게. 옆에서 보고 배워. 나는 웃어버렸습니다. 이런 평범한 말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엄마가 만든 뜨끈한 아침을 먹으며 아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엄마,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이 집의 가장 밝은 등불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아이를 보며 엄마와 나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다녀와 차 조심하고. 그리고 문이 닫히자 엄마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살아갈 힘이 생겼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의 저는 이제 없고 지금의 우리는 이제 서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엄마는 오래 기다린 햇살을 처음 맞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딸이 아니고 아이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끈한 밥, 정원에서 자라는 작은 감자싹, 아침마다 울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가진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엄마 찾아준 거야? 이제 나 행복해져도 되는 거야? 하늘에서 잘 지내고 우리 세 식구 앞으로도 잘 부탁해. 시원한 바람이 대답하듯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정원에서 한가로이 커피 마시는 엄마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으며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너무 버거워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다가도 어떤 날은 이렇게 조용히 웃는 얼굴들만 봐도 살아온 시간이 전부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길이었구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간 뒤 엄마와 저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감자싹이 올라온 작은 텃밭이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이어주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렇게 웃는 걸 보니 내가 많이 늦었어도 같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내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 잃어버렸던 온기였고 평생 다시는 못 느낄 거라 생각했던 온기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기적 같은 재회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지독하게 잃어버린 시간 위에 천천히 쌓아 올린 새로운 하루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참 고맙고 참 따뜻했습니다.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라는 걸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더 깊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처럼 오래 미워하고 오래 그리워하고 어떤 이름 하나 때문에 평생 가슴이 시렸던 분이 계시다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기적이 이미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엄마가 다시 그 문을 연 것처럼요.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어느 조용한 곳을 살짝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손길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주세요.